이 당뇨병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당뇨병이란 어떤 질환인지 정확한 정보 알아봅니다. 내분비내과 권혁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당뇨병 하면 혈당 수치로 이게 당뇨병인지 혹은 조심해야 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건가요? 네, 공복혈당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복혈당은 대개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126이 넘으면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 네. 100에서 125 사이는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는 아직 아닌 보통 저희가 공복 고혈당 혹은 당뇨 전 단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또 이 부모님이 당뇨병에 걸렸을 경우에 아이들도 자녀들도 당뇨병일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유전인 건가요? 유전소인이 보통 밝혀진 것은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을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두 분이 다 당뇨일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유전소인은 이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을 예방함으로써 충분히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당뇨병, 우리나라의 당뇨병의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전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체중 관리만 철저히 하신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활습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당뇨하면 아무래도 이름에 당이 있어서 그런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제일 많이 저희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정답은 어쨌든 단 거를 드신다고 해서 다 당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비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X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단 거 드신다고 해서 당뇨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혈액 검사를 워낙 꾸준히 많이들 하셔서 당뇨인지 아닌지 미리미리 확인들을 하시는데 바쁘신 분들 혈액 검사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당뇨인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은 소위 저희가 3다 증상이라고 해서 물이 많이 먹히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자꾸 배가 고파서 뭘 드시게 되지만 체중은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200에서 300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126이 넘은 당뇨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심각하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합병증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합병증은 혈당,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당뇨합병증을 최대 50에서 70%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하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뇨 무조건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관리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생활을 방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복부 비만.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35.4인치 이상, 여성의 경우 33.5인치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장기 사이사이에 축적되는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많으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데 복부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빵, 떡, 국수 등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채소와 적당량의 단백질 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스트레칭 또는 체조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부 비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축적되는 내장 지방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그리고 암의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가톨릭대 의대 가정의학과 옥선명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모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방이죠. 예, 1kg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게 1kg밖에 안 되는데,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한번 만져볼게요. 예, 이야, 이게 1kg 1k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네, 이게 1kg가.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자꾸 이게 배에 붙는단 말이죠. 네. 아니 젊었을 때는 살이 쪄도 이게 팔다리에 붙었는데 나이가 들면 다른 데는 쪽쪽 빠지는데 이렇게 배에 자꾸 살이 붙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예, 네.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서 지방이 쌓이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르신들 보면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는 많이 나와 있는 거미형 체형들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근육은 전반적으로 빠져 있고 내장 지방은 많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호르몬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근육은 빠지기 쉽고 그다음에 지방은 또 늘어나기 쉬워요. 네. 거기다가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살이 찌기 쉽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잘 태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을 해도 체중은 늘어나기 쉽게끔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요. 예. 네. 사실은 저 내장 비만을 주제를 정했을 때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제 허리둘레를 재면 어떻게 아니 할까? 어디 뭐 걱정할 때가 있으시겠어요. 제가 거미형 체형이거든요. 거미형이세요? 예. 팔다리는 그렇고 배만 이렇게. 그래서 백일스 프로포즈 녹화할 때마다 이 뱃살을 어떻게 감추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네. 대개 이제 남자들은 젊었을 때에 배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여성은 네. 아까 임수민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뱃살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특히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예, 맞습니다. 여성분들은요, 사실은 딱 폐경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전과 그 이후는 좀 다른 몸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폐경 이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하더라도 피하 지방, 특히 이제 엉덩이나 네. 아니면 허벅지 주위에 살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요, 출산하고 수유를 위해서 아주 비축해두는 그런 예비 식량과 같아요. 그래서 잘 빠지지는 않은데 사실 건강에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폐경 이후가 되면요, 호르몬 레벨이 툭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보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게 되면 내장 지방, 건강에 안 좋은 복부 비만 쪽으로 주로 살이 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젊었을 때 찌던 그 지방은 피하 지방.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이제 내장 지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같은 지방이라도 똑같은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훨씬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얼마나 네. 안 좋은 건가요? 보통은 네. 이제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에 비해서 9배 이상 건강에 안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배인데요, 10배.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들은 내장 지방에 분비를 해요.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염증이라는 것은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혈관벽이 아주 두꺼워지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요즘 보면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을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당이 올라감으로써 당뇨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암 발병률을 높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내장 지방은요, 우리 간단하게 보면 그냥 노란 지방 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몸에 나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하는 그런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을 하는데 그 물질 중에는 암 발생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단백 활성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에 의해서 암의 발생이 증가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암들이 연관이 됩니다. 뭐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남자분들의 경우는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그런 많은 암들이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게
암의 치료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암에 대한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기만 싫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회방을 놓고 다니는 예, 예. 회방꾼이기도 한데, 근데 이 지방이 피하 지방인지 이게 내장 지방인지 나한테 찐 게 예, 이거를 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어떤 예, 분은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만져서 잡히면 예, 예. 피하 지방이고 예, 예. 안 잡히면 내장 지방이다. 예.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부비만 있으면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만져봐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감별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네.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 보통 CT라고 이야기를 하는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CT 촬영이요, 가격도 비싸죠. 또 방사능에 대한 노출에 대한 가능성도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비만 진단하자고 매번 이런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허리 둘레 측정입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가 어느 이상이면 복부비만이 있고 내장지방이 있구나라고 간주를 하고 관리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네네. 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은 재는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 우리 이제 만져보면 여기 갈비뼈 있지 않습니까? 예. 갈비뼈 맨 밑에 하고요. 맨 아래. 여기 또 만져보면 골반뼈 있습니다. 예. 골반뼈의 맨 윗부분이요. 예, 예. 고개를 이렇게 이어서 중간 부위가 사이? 있습니다. 사이, 예. 그 중간 부위가 지나가게끔 우리가 헐리두리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네네. 보통 그 부분이 배꼽을 지나는 자리입니다. 아, 배꼽 자리. 그래서 그 부분이 남성의 경우는 90cm 이상. 여성의 경우는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센치로 말씀드리면요, 꼭 와서 이게 몇 인치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옷을 있으세요. 인치로 입으니까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옷을. 그래서 남성으로 얘기하면 35.4인치, 여성의 경우는 33.5인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신 거죠? 그냥 예. 비밀입니다. 이거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키라든가 뭐 체격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일괄적으로. 물론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허리 둘레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안에 내장 지방이 늘어날 거라는 가정하에 예, 그렇게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뱃살이 한번 나오는 건 순식간에 나오는데 그렇죠. 이걸 빼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죠. 예. 근데 효과적으로 뱃살 빼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인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 분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살도 안 빠지고 배도 너무 많이 나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도대체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면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게 되면 사실은 입맛이 조금 없으세요. 그러면 달고 짠 음식 아주 선호하시고요. 입이 마르니까 사탕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특히 좋아하시는 게 빵, 떡, 국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만 먹으니까 나는 입맛에 맞는 거 먹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사실은 칼로리도 높고 또 포만감은 못 느끼게 됩니다. 배는 쉽게 고파요. 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대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조정을 꼭 하셔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조금 드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끼니 때마다 챙겨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새끼를 꼭 챙겨서 드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기본으로는 현미하고 잡곡이 풍부한 음식으로 일단 드시고요. 그다음에 채소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정말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드시면요,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또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해서 뭐 만족감도 있고 그다음에 과식도 피하게 됩니다. 예. 그 육류가 포함된 단백질 음식은 예, 예. 어르신들이 이게 살찌고 또 맞아요. 심혈관에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드시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연세 드실수록 뭐 채식만 하신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정말 그 육류 섭취하고 연관돼서는요,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신진대사를 유지를 하고 근육량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데도 중요하고요.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라든지 효소의 기본 재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단백질은요, 저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1kg당 체중 1kg당 0.8에서 보통 1.2g 정도를 저희가 권합니다. 근데 계산하기도 어렵고 또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서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게요. 1kg당 1g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네. 근데 이제 g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셔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눈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손바닥 크기 기준으로 해서 네.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는 분량은요. 동물성 단백질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고기 이만큼 먹으면 되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가시면 되는데요. 네네. 동물성을 드실 때는 왜 꽃등심이나 아니면 삼겹살 말고요. 살코기 위주로 드셔야 되고 닭고기를 드실 때는 껍데기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지방을 좀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럴 때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팁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태우면서 체중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거는 좋은데 근력 강화 운동도 같이 동반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노년의 어떤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사실은 운동을 하실 때는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이나 체조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병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아니면 가벼운 뛰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에너지를 태워주게 되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해줌으로써 근육이 빠지지 않게 기초 대사량 유지하게끔 우리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은요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게 되면 네. 오히려 운동을 하시면서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굉장히 낮게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려갔으면 좋겠고요. 운동하시면서 제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운동하기 전과 운동이 끝난 다음에 좀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손상을 막아주고 또 운동할 때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노폐물이 빨리 빠질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제가 덧붙이면 특히 이제 관절염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경사가 30도 이상 되는 것은 좀 피하시고 또 이제 쪼그려 앉는 것 생활하는 분도 그거는 계속 허리나 무릎을 악화시키니까 그 부분은 좀 피하시면서 평지 걷기, 수영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른 아침에 예.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이른 시각에 운동하는 게 좋지 않다,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추운 겨울도 그렇고요. 환절기에는 사실 아침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찬 공기에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에 수축하게 됩니다. 그럼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심장에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추운 날에는 오후에 날씨가 풀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한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침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서만 계속 하게 되면 햇빛을 쬐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햇빛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일어나서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좋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뼈 건강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근육이라든지 전신 건강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특히 뭐 면역 기능이라든지 네. 아니면 염증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또 비만하고 연관된 거예요.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혈당 조절하고 연관된 인슐린을 잘 작동을 못하게끔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체지방이 축적되기가 쉽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신 날은요. 팔, 다리가 노출된 상태에서 낮 시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보고 산책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네.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날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뭐 연어나 고등어 같은 음식을 좀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외에도 복부 비만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살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흔히 저녁 식사량을 줄이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사우나 또는 반신욕을 해서 땀을 흘리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뱃살을 줄이기 위해 뱃살을 꼬집거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뱃살 이렇게 꼬집고 마사지하고 이러면 빠진다고. 그리고 그 운동하는 데서도요. 그 진동 마사지 있죠. 벨트 마사지. 그것만 그냥 한 30분 이렇게 하시는 분 봤는데 효과가 있나요? 지금 아마 TV 보시면서요. 네. 뱃살 이렇게 꼬지고 막 두들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죄송스럽게도 그 방법으로는 뱃살을 빼실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살을 빼려고 사우나 반신욕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게 살을 빼려고 반신욕을 했는데 이 반신욕이나 사우나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니까 이 그렇죠. 노폐물이 빠지면 살이 빠질 것이다. 네. 그런데 또 잘못하면 어르신 경우는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르신분들은요, 탈수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갈증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소변이 나가는 것을 조절을 합니다. 네. 근데 어르신분들은요, 갈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탈수가 와도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수가 쉽게 오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탈수가 지속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뇌나 신체적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집중력의 저하나 피로감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피 속도 수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농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통 피떡이라고 이야기하는 혈전이 형성이 증가가 되면서 심장질환이나 뇌재혈증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하실 때는 하시기 전에 한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드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목욕하시다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마다 물을 한 잔 드시고요. 그다음에 사우나 들어가시면 너무 오래 버티지 마세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있으시면 가능하니까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건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서 아침, 점심, 저녁의 비율을 1대 1.5대 0.5 정도로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우리 저녁 식사하고는 금방 주무시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을 다 태워주질 못하기 때문에 저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소화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줄여 먹느니 아예 나는 끼니를 걸릴 거야 라고 저녁을 안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지를 않습니다. 끼니를 걸르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소모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들은 자꾸 저장하려고 그래요. 게다가 뇌에도 우리가 굶게 되면 어떤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짜증도 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로 신체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끼니는 꼭 꼬박꼬박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아침은 0.5, 점심은 1, 저녁은 1.5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꾸로 드셨어요, 거꾸로. 네, 1대 1.5대 0.5가 이상적이라고 지금 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복부 비만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요. 복부 비만이 어떻게 우리 신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은요, 단순히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각종 만성 질병을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관리 방법이 아주 값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시는 것 상에서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신체 활동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 교정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복부 비만이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요. 잘 관리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